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 신경해부 생리학의 일부인데요. 주제는 바로 강직입니다. 사실 이건 뇌졸중이나 척수 손상 후에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의학 용어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왜 뇌가 한 번 다치고 나면 우리 몸은 마치 내 의지랑은 전혀 상관없이 멋대로 움직이는 걸까요? 팔을 들려고 했는데 막 주먹이 꽉 쥐어지고 걸으려고 하면 발이 끌리는 이런 현상 뒤에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근육이 굳는 병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지만 오늘 자료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이건 운동을 조절하는 시스템 전체의 붕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문제를 좀 파헤치기 위해서 우리 몸의 움직임을 하나의 정교한 자동차에 비유해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바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그리고 각종 센서가 달린 자동차죠. 이 비유를 따라가다 보면 강직이 왜 발생하고 어떻게 우리 몸을 장악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요. 어떻게 이 고장난 시스템을 다시 길들일 수 있는지 그 실마리를 찾게 될 겁니다. 자동차 비유라니, 그거 되게 흥미롭네요. 그럼 먼저 정상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완벽하게 작동할 때부터 한번 살펴보죠. 브레이크, 가속기, 감각기, 이 세 가지의 조화라고 하셨는데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먼저 감각기는 차 곳곳에 달린 최첨단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에 나온 근육 방추는 근육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요. 골지 힘줄기관은 근육이 얼마나 세게 힘을 쓰고 있는지, 장력을 측정하죠. 이 센서들이 끊임없이 현재 근육 길이 80%, 늘어나는 속도 초당 5cm 같은 정보를 중앙 컴퓨터, 즉 뇌와 척수로 계속 보냅니다. 도로 상태나 차체 기울기 같은 걸 감지하는 센서 같은 거군요. 그럼 가속기는 당연히 액셀러레이터겠고요. 맞습니다. 뇌에서 오른팔 들어서 컵 잡아 하고 명령을 내리면 그 신호가 내림운동 경로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와서 근육을 수축시키죠. 이게 바로 가속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속기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힘만 잔뜩 들어가지 않을까요? 컵을 잡으려다가 쳐서 넘어뜨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주 투박한 움직임이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로봇처럼 뚝뚝 끊기거나 아니면 제어 벨룽으로 폭주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브레이크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뇌에서 내려오는 내림 억제 신호와 척수 내의 복잡한 억제 회로가 바로 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거든요. 과도한 반사 반응을 잠재우고 불필요한 근육의 힘은 빼주면서 움직임을 물 흐르듯 부드럽고 정교하게 다듬어주는 핵심 장치인 거죠. 가속과 제동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섬세한 움직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교한 센서, 강력한 가속기, 그리고 아주 세밀한 브레이크.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삼중주를 이루는 상태가 정상이군요. 그렇다면 강직은 이 시스템에서 특히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자료에서 강직을 정의할 때 꼭 따라붙는 말이 있어요. 속도 의존성 근긴장 증가.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건 알겠는데 왜 그게 하필 빠르게 움직일 때만 유독 심해지는 거죠? 그냥 계속 뻣뻣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강직을 다른 뻣뻣함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또 환자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뇌졸중이나 척수 손상으로 위 운동신경세포가 손상되면 뇌에서 내려오던 그 정교한 브레이크 신호가 약해지거나 아예 끊어집니다. 그러면 척수 수준에서 일어나는 반사들이 통제 불능 상태, 그러니까 과잉 흥분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속도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근육 센서, 근육 방추가 속도 변화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센서 자체가 속도를 감지하는 기능이 있었죠. 네, 브레이크가 고장나니까 이 센서가 극도로 예민해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뇌가 이 정도 속도 변화는 괜찮아, 반응하지 마 하고 이렇게 눌러줬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작은 속도 변화에도 막 비명을 지르면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강직이 있는 팔을 천천히 펼 때는 이 센서가 천천히 늘어나네 하고 조용히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확 펼치려고 하면 센서가 위험 신호, 근육 찢어진다 하고 경보를 울리면서 척수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척수는 뇌의 제재를 못 받으니까 전원 방어 하면서 그 근육을 확 수축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빠르게 움직일 때만 갑자기 탁 걸리는 그 저항의 정체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건 근육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오작동하는 센서랑 통제 불능이 된 반사 시스템의 합작품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상호 억제라는 중요한 기능까지 망가집니다. 우리가 팔을 굽히려면 이두근이 수축할 때 반대편 삼두근은 자연스럽게 이완되어야 하잖아요. 이 당연해 보이는 조율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두근이 힘을 주는데 삼두근도 같이 힘을 주면서 버티는 거죠. 결국 움직이려는 근육과 반대 근육이 서로 싸우는, 아,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셈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움직임은 더더욱 힘들어지는 거고요. 와, 단순히 브레이크가 고장난 수준이 아니라 센서는 과민해지고 반대편 근육과는 협조도 안 되는 말 그대로 시스템 전체가 혼란에 빠진 상태군요. 이쯤 되니 자료에서 왜 이걸 운동조절 시스템 전체의 실패라고 표현했는지 알겠습니다. 이 실패가 실제 움직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협동 운동 패턴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협동운동 패턴이 바로 강직이 환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사실 이게 환자분들한테 가장 큰 좌절감을 주는 지점 중 하나예요. 정상적이라면 우리는 어깨는 가만히 둔 채 팔꿈치만 굽힌다거나 손목만 돌리는 식의 분리 움직임이 자유자재로 가능하죠. 하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난 시스템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지고 여러 관절이 마치 하나의 쇠사슬처럼 정해진 패턴으로만 묶여서 움직이게 됩니다. 묶여서 움직인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온 팔굽힘 협동 운동을 한번 보죠. 환자가 그냥 어깨를 살짝 들어올리려고만 했는데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깨가 몸쪽으로 착 달라붙고 안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팔꿈치랑 손목, 심지어 손가락까지 모두 동시에 뻣뻣하게 구부러지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컵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단순한 동작을 하고 싶은데 몸은 이 정해진 패턴의 움직임만 누르는 거죠. 마치 하나의 버튼을 누르면 정해진 콤보 기술만 나가는 게임 캐릭터처럼요. 아, 개별 관절을 따로따로 조절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원치 않는 동작들이 한 세트로 묶여서 나타나는 거군요. 다리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나요? 네, 다리에서는 표즘 협동 운동이 흔합니다. 걸으려고 한 발을 앞으로 내딛는 순간 엉덩이 관절이랑 무릎이 뻣뻣하게 쫙 펴져요. 그리고 발목은 발바닥 쪽으로 굽으면서 안으로 뒤집어지는 패턴이 나타나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걷기가 어렵습니다. 발목이 계속 아래로 향하니까 걸을 때 발끝이 바닥에 질질 끌리는 발끌림 현상이 생기고요. 또 무릎을 펴는 근육의 힘이 너무 강해서 무릎이 뒤로 꺾이는 젖힌 무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상호 억제 기능이 망가진 결과로 나타나는 동시 수축 문제도 이런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더 악화시키겠네요. 맞습니다. 동시수축은 말 그대로 브레이크랑 엑셀을 동시에 밟고 운전하려는 것과 같아요. 팔꿈치를 굽히려고 이두근에 힘을 주는데 반대편 삼두근도 같이 수축하며 버티고 있으니 움직임은 뻣뻣하고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겨우 조금 움직일 수 있고 환자분들은 금방 지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요,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가 몇 달, 몇 년씩 지속될 때 나타나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근육이 계속 짧아진 상태로만 있으니 아예 그 길이로 굳어버리는 구축이 생깁니다. 강직은 신경계 문제라 조절이 가능하지만 구축은 물리적으로 근육이 짧아진 거라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관절 변형이나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는 건 물론이고요. 정말 복잡하게 얽힌 문제네요. 신경계의 오작동에서 시작해서 비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을 만들고 결국엔 근육과 관절의 구도 자체를 변형시키는군요. 그렇다면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강직 관리의 목표가 단순히 뻣뻣함의 수치를 낮추는 게 아니라 기능 향상이라고 강조하는데 이 접근 방식이 왜 중요한 건가요?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때로는 이 뻣뻣함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도움이 된다고요? 네, 예를 들어 다리 힘이 약한 환자가 이 뻣뻣한 표짐 협동 운동을 이용해서 다리를 기둥처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체중을 지지하고 서거나 걷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환자에게서 무작정 강직을 다 없애버리면 오히려 서는 것조차 못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치료 목표는 강직 수치를 0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강직을 조절해서 환자가 원하는 움직임을 더 잘하게 돕고 통증이나 구축 같은 2차적인 합병증을 막는 기능 향상에 도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걸 길들여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럼 치료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본격적인 재활에 앞서서 반드시 유발 요인부터 찾아내 제거해야 합니다. 의외로 강직은 몸의 다른 문제 때문에 갑자기 확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방광염 같은 감염, 욕창, 심한 변비, 심지어 꽉 끼는 옷이나 신발 같은 사소한 통증 자극도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신경계를 흥분시켜서 강직을 악화시킵니다. 이런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근육만 풀려고 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강직과 구축을 정확히 감별하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치료사가 천천히 관절을 움직여보면서 속도에 따라 저항이 변하는지 아니면 특정 각도에서 그냥 딱 걸려버리는지를 평가해서 치료 전략을 다르게 짜야 합니다. 근본 원인부터 해결하고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군요. 자, 그럼 실제 물리치료에서는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나요? 자료에서는 치료를 준비 단계와 핵심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몇 가지 아주 흥미로운 기법들이 보입니다. 네, 치료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는 흥분한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과도하게 높아진 근육 긴장을 조절해주는 과정입니다. 가장 기본은 천천히 늘리기입니다. 강직이 빠른 속도에 민감하다고 했으니 그 역을 이용하는 거죠. 과민한 센서를 자극하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근육을 늘려주는 겁니다. 또 체중 지지라는 방법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뻣뻣한 팔로 벽을 짚거나 뻣뻣한 다리로 서서 자신의 체중을 실게 하는 거죠. 관절을 꾹 눌러주는 깊은 압박 감각이 우리 몸의 위치를 느끼는 고유수용성 감각을 자극해서 척수의 과잉 흥분을 억제하고 안정성을 높여주는 원리입니다. 전기 자극 치료도 언급되어 있는데 원리가 정말 뜻밖입니다. 보통은 뻣뻣한 근육을 풀기 위해 그 근육에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자료에서는 그 반대편 근육을 자극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잠시만요. 그건 정말 역발상이네요. 뻣뻣해서 문제인 근육은 그냥 두고 그 반대편에서 반대작용을 하는 근육에 전기 자극을 준다는 거잖아요. 이건 마치 시끄러운 사람을 조용히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옆 사람에게 말을 걸어서 시끄러운 사람이 자연스럽게 조용해지도록 만드는 것 같은데요. 아주 멋진 비유입니다. 정확히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 신경계에는 상호 억제라는 규칙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한 근육이 수축하면 반대편 근육은 자동적으로 이완되도록 설계되어 있죠. 이 치료법은 그 규칙을 해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팔꿈치를 굽히는 이두근의 강직이 심할 때 그 반대편에서 팔꿈치를 펴는 삼두근에 전기 자극을 줘서 인위적으로 수축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규칙에 따라 삼두근이 수축하는 동안 반대편인 이두근은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면서 이완됩니다. 직접적으로 강직 근육을 공격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원래 있던 정상적인 억제 회로를 활성화시켜서 긴장을 푸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죠. 와, 이건 단순히 근육을 자극하는 걸 넘어서 신경계에 내장된 규칙을 이용해서 시스템 전체의 균형을 다시 맞추려는 시도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 단계에서 근육의 긴장을 조절했다면 그 다음 핵심 단계는 뭔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다시 배우는 핵심 단계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택적 운동 조절 훈련입니다. 아까 협동 운동 패턴 때문에 여러 관절이 한 묶음으로 움직인다고 했죠. 이 묶여버린 쇠사슬을 하나씩 끊어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깨와 손목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채 팔꿈치만 굽혔다 폈다 하는 연습을 수백, 수천 번 반복하는 거죠. 뇌에게 봐, 이렇게 어깨를 쓰지 않고도 팔꿈치를 움직일 수 있어 라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각 관절을 하나씩 따로 조절하는 능력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을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과제지향적 훈련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네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냥 팔 운동 100회를 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잡아서 마시기나 문고리 돌려서 열기 같은 실제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표를 설정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제가 담당했던 한 환자분은 몇 주 동안 그저 식탁 위 컵을 향해 손을 뻗는 연습만 하셨어요. 아주 단조로워 보이지만 마침내 물을 쏟지 않고 컵을 들어 마실 수 있게 된 날, 그분의 표정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독립을 되찾은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뇌는 이렇게 의미 있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때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신경망을 재구성하거든요. 목표가 동기부여도 하고 뇌의 학습 효과도 높이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감각 재교육이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손상 후에는 뇌가 자기 몸에서 오는 감각 신호를 잘 처리하지 못하거나 왜곡해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팔인데 내 팔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죠. 뇌 안에 그려진 우리 몸의 지도가 흐릿해지거나 망가진 겁니다. 감각 재교육은 이 지도를 다시 선명하게 그리는 작업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움직임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드러운 천이나 거친 수세미 같은 다양한 질감의 물체로 피부를 자극해서 촉각 정보를 다시 입력해 주는 거죠. 이렇게 시각, 촉각 등 여러 감각 정보를 통합해서 뇌가 아, 이게 내 팔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고 다시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경해부 생리학 자료를 통해 강직이 단순히 근육이 뻣뻣해지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정교한 브레이크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센서와 가속기까지 모두 혼란에 빠지는 복합적인 시스템 붕괴 현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과정 역시 단순히 근육을 풀고 힘을 키우는 것을 넘어서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네요. 맞습니다. 전기자극으로 신경계의 규칙을 이용하고 과제지향 훈련으로 뇌에 동기를 부여하며 감각 재교육으로 뇌 속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손상된 신경계와 다시 대화를 시도하고 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을 재학습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뻣뻣함이라는 현상 뒤에 숨어있는 브레이크와 가속기, 센서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할 때 비로소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대화를 통해 강직이라는 현상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이 계속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시죠. 네. 오늘 자료에서는 감각 재교육을 통해 뇌의 지도를 다시 그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움직임의 회복이 단순히 물리적인 훈련을 넘어 뇌 안에 있는 우리 몸의 개념 자체를 재구성하는 작업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꼭 뇌 손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상에서 하는 모든 움직임과 감각적 경험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는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이나 새로운 운동을 배울 때의 어색한 몸짓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뇌를 실시간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빚어내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 자체가 뇌 속 지도를 끊임없이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 여정은 아닐까요? 움직임과 뇌의 이 깊은 연결성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